저는 인천에 사는 63세 최명길입니다. 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연이 지금 듣고 계신 누군가의 이야기와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대, 30대 때는 노후라는 게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요, 매일 바쁘게 출근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 장만하고 사교육비에 생활비까지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50대 중반이 훌쩍 지나 있더군요. 그러다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시원섭섭했어요.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고 이제 좀 쉬면서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첫 몇 달은 마치 긴 휴가 같았습니다. 아내와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바쁘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졌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는데 흰머리가 부쩍 늘었더군요. 얼굴에 깊어진 주름들이 당신은 이제 나이 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난 뭐 하지? 그 물음표가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요,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쓰리던지요. 이력서를 제출해도 연락조차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작은 가게라도 해볼까 생각했지만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내와의 대화마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힘든 걸 말하지 않았고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거리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지. 너나 잘 살아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건강도 그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불면증에 어깨며 무릎이며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고혈압의 관절염 초기라고 하더군요. 약을 처방받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너무 허탈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예전엔 자주 만나던 고교 동창들도 대부분 손주를 보러 다니거나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있더군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않고 지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고독감은 생각보다 참을 수 없이 무겁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밥을 먹으면서도 문득문득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책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간 좀 내서 봉사활동 해볼까? 처음엔 귀찮기도 했고 뭘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의 권유로 지역 경로당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들은 모두 저처럼 혼자 시간을 보내며 적적함을 느끼는 분들이었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가끔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삶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비참함이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고독함이더군요. 저는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고 몸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퇴직 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꼭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불안한 나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엔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내고 아이들 학원비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그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이 있었지만 그 돈은 생각보다 금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 거기에 병원비까지 한 달에 200만 원은 우습게 나가더군요. 그렇다고 아끼고 또 아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을 볼 때도 고기 하나 사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예전엔 가족을 위해 장바구니에 망설임 없이 담았던 것들이 이제는 손이 가다가도 멈추게 되더군요. 오늘은 그냥 반찬으로 김치랑 계란 후라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확인하더군요. 퇴직 후 들어오는 수입이라고는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매달 70만 원 남짓. 30년 넘게 일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 정도라니. 처음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자신을 원망하게 되더군요. 왜 젊었을 때 좀 더 대비하지 않았을까? 사실 저도 연금을 더 넣을 수 있었는데 아이들 학원비랑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이유로 최소 금액만 냈던 게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수입은 끊기고 나가는 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여기저기 일자리 구인 사이트를 찾아보며 이력서를 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비, 주차관리,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까지 나이 제한에 걸리거나 너무 많은 경쟁자들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마트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묻더군요. 왜 이 일 하시려고 하세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요. 이 말을 꺼내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면접에 떨어졌고 돌아오는 길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능한 사람이었나. 그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집을 줄일까? 전세 보증금이라도 줄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일했는데 결국 집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도 자식들한테는 괜찮은 척 하게 되더군요. 아들이 전화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세요?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냐, 괜찮아. 아직 연금도 나오고 너희한테 손 벌릴 일 없어.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손 벌리기 싫어서 없는 돈을 쪼개 쓰는 거였는데 어느 날 은행에 갔습니다. 혹시 소액 대출이라도 가능할까 싶어서요. 직원분이 제 나이를 보고 신용대출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대신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금까지 담보 잡고 살아야 하나? 집을 줄이고 연금까지 대출을 받으면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노후의 현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일자리는 없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고,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작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에 등록해봤습니다. 주 3일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시급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중요하더군요. 거기서 만난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여기 나왔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노후의 빈곤은 저 혼자만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나 동정이 아닌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도서관에 나갑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퇴직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그 영향이 몸으로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야 아프면 그냥 참고 일했죠. 하지만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군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무릎이 붓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지금부터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약 드시고 꾸준히 재활운동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처방전을 건네주셨죠. 그런데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료비에 약값까지 한 번 다녀오니 5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연금으로 생활하는 입장에서 그 돈은 꽤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먹어보고 안 되면 끊어야 하나. 그런 고민까지 들더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엔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니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한 삶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먼저 챙깁니다. 고혈압약, 관절염약, 그리고 소화제까지. 병원비와 약값은 계속 늘어나는데 소득은 없고, 아내도 요즘 허리가 자주 아프다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병원비가 한 달에 20만 원이 넘더군요.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도 100% 다 커버해주는 게 아니더군요. 정작 필요한 검사들은 비급여 항목이라며 추가 비용이 나가더라고요. CT 한 번 찍는데 10만 원. 의사 선생님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도 지킬 수 없구나. 이런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김영수였어요. 저처럼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건강해 보였는데 그날 만났을 때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군요. 명기라, 나 요즘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고혈압에 당뇨까지 겹쳐서 약값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데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네. 그 말을 듣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병원 가는 날이 두렵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나올까? 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소한 통증이나 증상들은 그냥 참고 지나가게 되더군요. 그런데 아시나요? 참고 넘긴 병은 더 큰 병으로 돌아온다는 걸요. 무릎 통증을 참다가 결국 최근엔 물리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자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돈이 없으니 참아야 한다니. 이게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이라니. 요즘 뉴스를 보니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더군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현실. 그게 지금 우리 세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약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요.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동네 공원을 걸으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단도 바꿨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야채를 더 많이 먹기. 큰 변화는 아니지만 내 몸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참지 마세요. 병원비가 부담스럽더라도 작은 병일 때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건강보험과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도 공원을 걷고 약을 챙깁니다. 여러분도 부디 건강을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여유롭게 일어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득 적막감이 느껴지더군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거실. 휴대폰은 조용했고 누군가 나를 찾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바쁘게 집안일을 하느라 대화가 줄었고 아이들은 각자 직장과 가정을 꾸려 살다 보니 자주 연락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회식 자리에서 웃고 떠들던 기억이 선명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봐도 그 자리가 어색하더군요. 서로 오랜만에 만나긴 했지만 이야기가 끊기고 다들 손주 자랑이나 건강 이야기만 하는데 그마저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엔 정말 친했던 친구 영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붙어 다니던 친구였는데 어느새 연락을 뜸하게 하다가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상을 다녀오고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이 참 허전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동창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아내가 친정에 며칠 다녀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차려 먹으려는데 참 막막하더군요. 김치 한 조각에 달걀 프라이 하나.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틀어놓고도 정말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행복이더군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가니 점점 더 말수가 줄고 표정도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와도 한마디 하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누군가를 찾기도 미안해지는 상황. 내가 먼저 연락하면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고 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명길 씨, 이렇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대화를 나누진 않아요. 그냥 함께 걷고 가끔 꽃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둘째, 오래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냐? 처음엔 어색했지만 막상 전화기를 든 친구들도 반가워하더군요. 어떤 친구는 그러더군요. 야, 네가 전화해서 정말 좋다. 나도 요즘 많이 외롭거든. 셋째,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교실, 미술 수업, 체조 수업 같은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그런데 막상 참여해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혼자 있기만 하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 외로움을 깨는 건 결국 작은 한 걸음이었습니다. 아내와 나눈 짧은 대화, 친구에게 먼저 건 전화, 복지관에서의 작은 인사. 그 작은 행동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먼저 움직여 보세요. 아주 작은 인사라도,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그게 당신의 외로움을 덜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외롭고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존엄. 젊었을 때는 그런 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책임지는 것,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나름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직장에서 부장님이라 불리며 의견을 내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퇴직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마트에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바구니에 필요한 것들을 거리낌 없이 담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계란 한 판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아끼자. 라면을 고르면서도 가격표를 먼저 살피고 세일 코너를 기웃거리는 제 자신을 보며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내가 지키던 존엄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너진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사람들이 저를 필요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부장님, 이 일 어떻게 처리할까요? 선배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퇴직 후 경비 일이라도 해보려고 이력서를 냈을 때 면접관이 그러더군요. 연세가 많으신데 힘든 일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일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참 서글펐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내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좀 쉬세요.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시고 집에서 편히 계세요. 아들이 걱정해서 한 말이라는 걸 알지만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나는 그냥 쉬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 존엄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걸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가족에게, 자식에게 짐이 되는 사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가 초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력감 속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예전엔 참 다정하고 힘이 됐었잖아. 우리 집을 지탱해 주던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내 가치는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가족의 일부이고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아버지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내 이야기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가끔 같이 밥이라도 먹을래? 그랬더니 친구들도 그러더군요. 명기라, 나도 그래. 요즘 허전하고 공허했는데 네가 연락해줘서 고맙다. 둘째, 도움을 받는 것도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 걱정을 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고맙다. 그래도 내가 먼저 노력할게.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셋째,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지역복지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비록 월급을 받는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순간 저는 다시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존엄이라는 게 꼭 돈이나 직업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존엄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각자 개인들 모두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직장이 있다고 해서 더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동안 저는 퇴직 후에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외로움, 그리고 존엄의 상실까지 겪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부족하고 몸은 아프고 마음마저 무너져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던 건 아내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남은 시간 그냥 보내기엔 아깝지 않아. 처음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기. 그동안 저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고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워낸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명기라, 너 아직 괜찮아.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기. 예전에는 퇴직 후 일자리를 찾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돈을 벌지 않아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기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코드 하나 잡는 것도 힘들었지만 배우는 동안 제 마음속에 작은 성취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기타야 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아내 앞에서 작은 곡도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연결을 회복하기.
예전엔 외로움에 지쳐 사람들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동네 경로당에 자주 나가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더군요. 넷째, 몸을 돌보는 것.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동네 공원 걷기를 합니다. 처음엔 다리가 아파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따라 좋아지더군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연금은 빠듯하고 아플 때 병원비 걱정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저를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절대 늦지 않았고 작은 변화가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는 길이 힘들지만 끝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희망을 놓지 맙시다. 오랜 시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